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벌써 73년이나 지났지만 비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을 10미니츠 리포트에서 취재해봤습니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과 어린 소녀들이 일본에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군함도. 3년 전 광주에서 열린 한 세미나. 너무나 훈련에 시달리고 그때는요 막 그가 견실한 저녁마다 공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죽음 목선이요. 그때는 너무너무 고향 생각이 절로 났어요.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장본인은 1944년 일본으로 강제 동원됐던 최희순 할머니.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고작 13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게 살았다고. 그 시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최희순 할머니. 일본에서 할머니는 어떤 생활을 한 걸까? 1941년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으로 일으킨 태평양 전쟁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그 노동력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소녀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요.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군수공장으로 끌고 갑니다. 군수품 생산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본. 참전으로 부족한 일본인들의 노동력을 한국의 어린 소녀들이 대신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일본의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동 피해를 당하는데 이 강제 노동 피해를 입은 어린 학생들을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라고 합니다. 사진 속 앳된 소녀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꿈 많고 호기심 가득한 나이인 12, 서너 살 소녀입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 남아있다는 옛 기록을 찾아 나선 제작진. 학교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학적부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학적부. 그 안에는 무엇이 기록돼 있을까요? 일제시대에 학적부가 있다 하는 것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졸업생들의 학적부를 이렇게 쭉 보면서 후지코시 정신 근로대로 간 분이 7분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학적부에는 최희순 할머니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최희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은 학적부. 그 아래에는 후지코시 정신대로 일본에 갔다는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소학교 6학년 재학 시절 여자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건너갔던 최희순 할머니. 학적부에는 최희순 할머니 외에도 일본으로 간 6명의 학생들의 기록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거는 1944년. 국외로 강제 동원된 규모만 1,600명, 파악된 규모만 1,600명으로 보고 있고요. 2018년 2월 말 현재 18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군산에서 소학교를 다니다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된 할머니를 찾아낸 제작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자순 할머니의 가슴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과 아픔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가 없어졌는데 팔마국민학교에 있었어요. 우리 담임이 일본 선생이 있었어요. 영어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면은 돈도 벌고 꽃꽂이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영화에. 이제 부모 슬하여서 다 떠나고 싶어서 하여튼 호기심으로 간다고 손들었어요. 그래갖고 서명을 다 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고 나섰지만 일본인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자순 할머니를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태웠습니다. 군 전라북도에서 200명이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연락선을 탔죠.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내가 따져서 한 1000명은 될 것 같아. 1000명? 예. 한국 사람만? 예.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어린 학생이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한 채 낯선 나라로 끌려간 수천 명의 어린 소녀들. 이 학생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주로 어린 소녀들이 학생들이 많이 동원됐죠.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 그 인구가 많고 그래서 경상남북도하고 전라도를 합치면 아마 당시 동원된 사람들의 전체 절반쯤 될 거예요. 배에 몸을 실은 소녀들의 모진 세월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5일 동안을 기차 타고 배 타고 하니까 그냥 붕붕 떠 있죠. 숙소를 도착하니까 다음부터 한 달을 훈련을 했어요. 훈련이요? 예, 어떤? 군대식으로. 꽃꽂이 수업을 받게 해준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과 달리 혹독한 훈련이 소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투입시키기 위해 군사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장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8시에 출근해서 다 줄 서갖고 우리 숙소에서 공장까지 같이 가요. 그 도야마 후지고시가 비행기 부속품 만드는 공장이에요. 할머니가 배치된 곳은 인력이 부족했던 군수 물품 생산 공장. 할머니는 이곳에서 자신의 꽃다운 시절을 바치게 됩니다. 왜 자동차 타면은 베어링 알죠? 베어링 속을 깎아요. 눈도 안 더워가지고 이 팔이 아프잖아요. 힘줘서 해야 하니까. 그게 온몸이 다 힘들죠. 가녀린 소녀들은 이곳에서 성인 남성도 하기 힘든 일을 해야 했고 끼니를 먹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된장국 하나, 닭광. 반찬은 그것밖에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옷 갖고 간 거 콩하고 바꿔 먹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전쟁 말기이기 때문에 연합군 폭격이 좀 심합니다. 미군이 그래서 밤마다 특히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폭격을 하는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접어든 일본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격이 일어났지만 근로정신대 소녀들은 위험 속에서 강제 노역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밤에는 그 폭격을 피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방공호로 뛰어들고 방공호에서 날을 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또 일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 심지어 1944년 12월 도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해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녀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 동원된 소녀들이 자진해 일하다가 숨졌다고 허위 보도까지 합니다. 한국에 보내달라고 얘기해 보신 적은 없어요? 아유, 말을 못 하죠. 월급도 돈도 안 주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때 배고픈 거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와요. 해방으로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하지만 또 다른 암담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것을 위안부로 오해를 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힘들었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가정폭력, 구타, 가족의 외면, 또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고국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마음의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 정신대 갔다 온 거 몰라요, 전혀. 우리 가족들도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서 들었죠. 이 사람이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그래 당연히 화나죠. 당연히 내 돈을 안 줬으니까. 일본은 한결같습니다. 이미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끝난 문제다. 우리에게 따지지 말고 너네 정부에게 얘기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찾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일했다는 증거가 버젓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탈퇴해라. 그 돈 지급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돈이 99엔. 강제징용 60여 년 만에 노동의 대가로 받은 퇴직수당 99엔, 1,000원 남짓한 금액입니다.
세월이 흘러 또다시 일본으로 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강제동원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든 싸움을 시작하지만 연달아 패소합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30일 국내에서 진행된 미쓰비시 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진짜 그래도 아비가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사장 그 소리만 한번 들어보면 진짜 원한이었겠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외교부의 재판 거래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님들이 너무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죽기 전에 이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법조계 특권 엘리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사실상 봉쇄를 한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한국 사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믿었던 한국 정부에서마저 상처를 입게 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일생이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제작진. 이곳에서 또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일본 가셨었죠. 일본. 응. 기억나세요? 그야 막 몇 살 때 가셨어요? 15인가? 15살? 응. 왜 가셨어요, 일본에는? 내가 손들었다.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하지만 일본에서의 기억은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방돼야 보내줄게. 안 버려준다고. 다 먹어. 엄마, 아버지, 오빠, 언니 다 먹어.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던 소녀. 풋풋했던 소녀는 지금 느리게 말하는 것조차 힘든 나이가 됐습니다. 2009년에서야 그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에 한해서 1년에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만 원이면 한 달에는 6만 6천 원입니다. 6만 6천 원. 피해자들 생활지원금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금.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6번째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좀 어떤 질곡의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대못이 박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그날의 아픔은 눈을 감은 후에야 지워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겐 귀한 자식이었고 다정했던 친구였을 이들의 잃어버린 삶과 꿈.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관심입니다, 사실. 다만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 피해자 지원 법률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가르치고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의 문제가 첫 번째로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위안부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근로정신대라는 단어는 생소하고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라북도에 많이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계신 분들이 많이 징용을 당하셨나요? 현재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로서 현재 생존해 계신 분으로는
1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전라북도에 14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에서 고통은 뭐 더 말할 것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당한 고통보다도 해방 후 구사일성으로 돌아온 고국에서 당한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실제로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주변에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었습니다. 예. 저 집 딸내미는 일본 갔다 온 여자이다. 또 위안부 생활을 하다 온 여자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감춘 채 어렵게 결혼을 하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놓고 두 집 살림하고 또 일본 나는 속아서 결혼했느니 하면서 사실상 파혼을 맞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 모든 아픔을 더군다나 식민지도 아니고 해방된 땅에서 이 고통을 당하도록 우리 정부가 사실상 몇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지원위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그 위원회에서 2014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때 강제동원된 한국인이 782만 명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은 그중에 102만 명. 근데 용어 자체가 근로보국대, 뭐 말씀하신 대로 여자정신대, 학도 근로동원 뭐 이런 식으로 용어는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782만 명이나 이렇게 근로에 강제로 동원됐다라는 건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까 할머니 증언을 보면 내가 손들어서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뭐 강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집에 응하는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면 배고픔도 돌 수 있고 일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유혹이 좋은 학교에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공부시켜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녀들을 그 배우고자 하는 이 욕망을 그 심리를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그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총동원 체제로 노동력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징용으로 남성 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 한반도 자체에서 노동력이 이제 고갈되죠. 일본으로 이제 끌려갈 고갈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틈새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이용한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하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나라가 처했던 상황으로 보면 강제 동원인 거죠. 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나라가 그동안 뭘 했나 독립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일본에게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걸고 어려운 싸움들을 해오실 동안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 소송의 지원, 또 무엇보다도 생계의 지원들 이런 것들을 나라의 이름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이분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정말 나라 혜택을 이 나라에 독립된 나라에 산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기가 소송을 해서 그 피해를 구제 받도록 70여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도리를 그동안 다 해왔었는가. 피해자들이 그 이영만리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거의 그 감금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처지에 있다가 그렇게도 가고자 했던 고향 또 내 땅, 내 조국이 7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이런 모습일 때 얼마나 허탈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에는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은 강제 근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됐나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해방 후 고향에 돌아가면 그때 주겠다. 또 고향에 가 있으면 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죠. 당시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을 보았겠네요. 부당한 이득을. 현실이 이제 기업 측에서도 어떤 논리를 펴냐면 당시 군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 군수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다. 뭐 이런 입장들로 이렇게 교묘하게 뭐랄까요, 희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일본 기업은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일본 정부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반박한
주요 논지는 총 4개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두 번째는 구헌법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신헌법에 의해 성립된 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 세 번째는 한일 양국 간의 65년 협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협정으로 이미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네 번째, 현재 기업은 당시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관련은 없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옷 갈아입었으니까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게 3억 달러 정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2억 달러 정도는 장기의 저리로 차관을 제공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권리는 다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문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무상 3억 불은 문서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경제협력 자금으로 준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문제에 대한 대가와 상응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법원이라는 게 한국 법원도 있고 일본 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법원은 아마 다르게 판결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본속에서 내렸던 판결인 것이고 한반도 침략에 대한 불법 지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정신 하에서 일본의 판결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법부 입장입니다. 저는 이걸 받은 금액조차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간 게 거의 없고 대부분을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썼단 말이죠. 맞죠? 불법 유용한 거죠. 희생자들을 자기가 국가가 나서서 이게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불법 유용한 셈이거든요.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우리가 지겠다. 우리가 모든 그분들의 애우와 이런 걸 보장을 하겠다.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말 일본 정부하고 끝까지 가는 것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죠. 뭔가요? 북한 문제죠. 북한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제가 유일 합법 정부로서 남쪽과 한 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북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자존심을 지켜줘서 고맙네요. 이거는 편집될 것 같은데. 아직 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마음의 위안이 되시는 거 말고 상징적인 의미 말고 실제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배상을?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시장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의 사법부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고서 사업은 사업이고 판결은 판결이다. 이렇게 가기가 쉽겠느냐. 지금이야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65년 때 이미 끝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감정에 편승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 또 판결이 나더라도 우리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막상 판결이 최종 확정지에 지어지게 되면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서도 뭔가 출구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소송과도 조금 연루가 돼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런 분들이 새로운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민족 반역자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놔두고 민족 정기를 이야기하고 찾아오는 8.15 해방을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 청산이 되지 않았던 그 후과가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해낼 때 일본에 대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뭐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든 아니면 말아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든지. 근데 이제 아까 영상 자료에는 무슨 일본에서 뭐 후생연금으로 99엔?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인데 이거 무슨 희롱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의 보상을 뭐 해주게 된 경위가 뭔가요?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뒤늦게 용기를 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일본에서 재판을 갔습니다. 재판에 이제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당시 이제 임금을 주지는 않았었지만 뭐 일종의 국민연금 성격인 후생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부를 떼서 이제 후생연금으로 가입했던 것인데 이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당시에 그 회사에 재직했던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에 그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못 받은 임금의 일부이니까 그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내 땀의 대가이고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걸 달라라고 했던 것인데 신발 가게에서 내가 고무실 한 켤레를 외상을 했는데 70여 년 뒤에 당시 고무실 한 켤레였던 3엔만 갖다 지금 갚겠다라고 하면 신발 가게 사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근로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를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강제징용한 전범 기업들 중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그 니혼 광학공업은 니콘으로, 시바우라 제작소는 도시바로. 그 유명한 니콘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저희가 이 방송에서 불매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용서할 건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 문학이나 일본 영화 섬세한 것들을 좋아하지만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또는 또 완강한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역사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 그래서 결코 좋아지지 않는 어떤 감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진정한 해방 그 시간 참 기다려 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